왜 신통일 한국인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왜 신통일 한국인가? 통일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만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환경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결정은 하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본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독일은 서독이 경제적으로나 또 인구나 군사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을 흡수했다 그러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개입한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우루과이 라운드란 걸 기억할 겁니다. 80년 중반기에 우루과이 라운드, 우리 농산물 시장이 무너진다 해서 난리가 났던 때가 있잖아요. 그건 미국이 이제 쌀 수출 국가니까 쌀하고 지적 재산권을 팔아먹기 위해서 라운드를 만든 거예요. 원탁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럽이 긴장했어요. 유럽도 농업국가고 축산국가죠. 그러나 미국하고 1대1로 협상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소위 석탄 협의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EU EC라고는 유럽 경제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발전시켜가지고 EU를 만들어낸 거예요. 국가연합을 만들어가지고 EU라는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하고 상대를 하자.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개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EU라고는 큰 울타리가 하나 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서독의 분단이 EU를 운영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원래 동서독을 갈릴 때는 독일이 힘이 강해지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야.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쓰기를 독일이 강해지면 전쟁을 일으키니까 갈라놨는데 이제 EU라는 큰 울타리를 하나 쳐놓으니까 갈라진 것 자체가 장애가 된다 그런 얘기야. 동굴아파를 끌어들일 수 있는데 장애가 되고, 그래서 이제 EU라는 것은 이익이 생기면 공동으로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서독을 통일시켜가지고 유럽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각기 나라들의 EU로 돌아온다, EU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EU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독의 분단이라는 그 장치가 애매해져 버렸죠. 아, 이제 갈라놓을 필요가 없이 독일을 키워서 큰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기는 이윤이 다 우리한테 배분돼 나오는구나. 이런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EU 한 나라가잖아요. 우리도 전부 다 국제적인 유럽을 상대할 때 EU라는 나라 하나를 상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단의 의미가 약화돼 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있고 글라스노스가 생기면서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브레즈네프 닥트린의 포기예요. 소위 주권 제한론의 포기다 그런 얘기야. 동굴아파라는 건 전부 다 소련 군대에서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폴란드 정기군은 3만 명인데 소련군은 9만 명. 동독 같은 데는 소련군이 40만이 들어와 있었어요. 자기들 정기군은 10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기해버렸다 이게 고르바초프가 러시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독트린 요구 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유와 자기들 각기 운명대로 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동독이 힘이 쫙 빠져버렸죠. 근데 마지막으로 동독이 89년 7월 달에 동독 공산당 창설 40주년 열병식을 했어요. 그때 호네커, 고르바초프도 참석하고 27개 공산당 국가 원수들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군대 사열 앞에서 호네커가 주장해요. 동독 공산당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영원하다고. 공산주의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다. 물론 동독이 공산국가에서는 성공한 나라죠. 그런데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인간의 힘으로 될 일입니까? 그래서 콜 총리가 만일 장벽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 거기 있지 왜 바엔사 앞에 폴란드 가서 바엔사하고 회의하고 있겠습니까? 급히 전화를 받고 비행기를 돌려서 돌아왔잖아요. 기자들이 600여 명이 달라들었어요. 통일이 되냐고. 그때 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이 쉬운 게 아니다.
우선 미국과 주변에 있는 프랑스, 이태리, 영국 같은 나라가 동의를 해야 되고, 아마 그런 노력이 20년 정도 가면 가능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90년 10월 3일 날 통일이 되잖아요. 인간의 이기대로 가는 겁니까? 의식대로? 그때 기자들이 다시 몰려오잖아요. 콜 총리 20년 가야 된다던데 어떻게 통일이 됐냐? 그때 콜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겨놨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알 리가 없지 자기도. 그는 작년 3월 달에 죽었습니다. 회고록 하나를 남겨놨어요. 회고록에 이렇게 쓰고 남겨집니다. 하늘이 독일에게 통일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리고 시민들은 기꺼이 그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서독 시민들이. 그게 독일 통일이에요. 그동안에 독일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이 꾸준히 했던 것은 동독 사람들의 정서를 서독화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꾸준히 끝없이 줬어요. 무상으로, 유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류를 넓히고, 현재 경제개발기금 우리 돈으로 달러로 10억 불을 제공했다니까요. 동독에다가 발전해라고. 발전해야만 동독 사람이 서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얻어낸 것은 방송 프로그램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도 정치성이 없는 거. 근데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가장 어린이들에게 정치적 색채 프로그램을 제공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동독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통일의 베를린 장벽이 딱 무너지니까 서독이 동독에다 선언을 3가지 해버려요. 첫째, 화폐를 단일화하겠다. 경제적 차이가 4배나 나는데 그때 개인당 소득은 24,000불, 동독은 6,000불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화폐를 단일화해버린다. 언제든지 통일에 방해하는 사람은 기득 세력입니다. 돈을 꿈쳐서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 통일을 할 리가 없죠. 자기 걸 뺏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재산이 4배 불어난다, 이게 4배. 그 다음에 뒤따라온 말이 아주 기가 막힌 거야. 정치 보복 안 한다. 최고 약질한 1000여 명 선에서 처단하지 더 이상은 안 건든다. 너희들이 공산당 선택한 거 아니지 않냐? 끌려다녔지. 그 자유롭게 관용의 길을 열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번째가 실업수당입니다. 그 당시 서독은 9.3% 실업이고 동독은 29%가 실업이에요. 지금 북한은 정도의 비참은 아니지만 형편없는 나라죠. 근데 그 사람들을 서독 실업수당에 의해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동독 사람을. 그러니 부자는 돈 가치가 높아져서 좋아졌고 가난한 놈은 실업수당을 30% 정도 되는 실업률을 해결해 주는데 서독 수준에 준다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겠어요. 통일도 이익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서두에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우리나라 통일도 우리 힘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참 어머님이 신을 독점했다는 거. 하나님의 용어를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신통일, 뭐 신세계. 기가 막힌 거 이거 아주. 왜냐 어차피 사탄 세계를 굴복시키려면 하나님을 선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소유를 결정하잖아요. 인간은 믿음을 결정하고. 그럼 믿음과 소유 관계라는 것이 절대적인 관계잖아요. 우리 책임 분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독교권을 집어넣은 거예요. 종교를 앞세우지 않고는 통일을 못하는 거예요. 유물론과 싸움이니까. 유물론. 종교와 반종교 싸움이잖아. 가치관 대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신이란 걸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새로운 통일 방향인 줄 알겠지. 신이니까. 네오든 니우든 그 용어는 좋아요. 그렇게 해도 받아들여 좋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신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는 이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가능해지겠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뭐 박수라도 시할 거 아니야. 어? 난 민민이 돼 있으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해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일 전에 먼저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평화를. 평화가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평화협정이다 정전협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분단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역사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역사를. 응?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이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 왜 안 맞지? 여기 역사 이해와 사관의 정립을 제가 여기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복귀섭리 사관, 탕감복귀 사관을 완전히 신념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대중은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신념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신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역사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권 애들도 제일 처음 입문서가 역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는 게 이해치카에 역사는 현실의 문제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대화라는 그 확실한 역사관부터 운동권 출신 이념 집단들이 출발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딱히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남북통일 못해요. 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역사는 공산주의 유물사관의 역사관이 하나 있잖아요. 유물사관. 근데 유물사관은 이미 이제 폐기됐어요. 왜? 그들이 토제 결정론을 주장했는데 토제가 상부구조를 조응 못 시킨다는 것이 이미 내린 시대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 볼쇼이 발레 한번 보세요. 300년 됐잖아요. 공산혁명이 일어난 지 100몇십 년 되는데 그 발레 안 변하잖아요. 예술이 조응한다고 돼 있잖아요. 생산력이 발전하면 상부구조가 거기에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교, 과학 하나도 안 따로 예술이. 그러니까 이미 토대 결정론은 그때 포기된 거예요. 유물사관은 폐기됐어요. 아까 노동가치론 같은 거 다 마르크스가 얘기한 노동은 시간의 대가를 지불받는 게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격이라고 노동의 가치, 돈으로 따지면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자연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나폴레온 머리털 하나가 뭐 150억 불 간다든지 우표 한 장이 몇 억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노동은 상관없잖아요. 부동산 올라간 걸 노동은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제수씨가 짜투리 땅 하나 사는 것이 재산을 불어나고 서울에 아파트 산 사람들은 임금 가지고 수없이 노력해도 어떻게 아파트 도전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르크스의 노동경제론으로 노동가치로 따지겠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이론은 이제 사장됐어요. 근데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에는 주체 사상에 입각한 주체 사관이 성립돼 있어요. 사관이 정립돼 있다 이거야. 북한에 통사가 있고 전사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는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는 것처럼. 근데 통사란 건 인류 역사의 시원을 쭉 달아놨죠. 시대 구분으로. 근데 거기서 아주 큰 모순을 하나 범한 것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신란히 비판하고 있어요. 계급 집단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내전을 벌여가지고 남의 외세 힘을 빌려다 통일하는 거니까 그건 역사의 오점이라고. 그리고 고려의 통일,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의 통일 있잖아요. 그 통일을 가장 중요한 민족사의 통일로 인정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북한 역사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수도가 개성에 있었으니까. 그 자기 중심의 역사죠, 그거 완전히. 그리고 마치 대동강 유역의 문명 발생지로 만들어가지고 어거지 문명론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장 핵심된 건 전사란 게 있어요. 전사, 조선전사, 주체사관에 입각한 전사. 33권입니다. 근데 12권은, 15권은 그냥 우리 역사 그대로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계급투쟁 이론의 사에 의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18권이 김일성 일대기예요, 일대기. 김일성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영직이로부터. 이런 창피한 역사가 어디냐.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좋든 나쁘든 무시 못해요. 물론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물론 중소 분쟁기에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공산주의가 세계 공산주의 아닙니까? 만국의 프로레타리아트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경 충돌이 일어나면서 충돌이 일어나죠. 60년대, 50년대 후반기부터. 그럼 공산주의는 국경을 못 넘잖아요. 민족을 못 넘잖아요. 공산주의도.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치 철학은 소련에서 가져왔고 모든 사회 문화 운동은 중국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짬뽕해가지고 나름대로 정치 체제를 세웠다, 이게 북한이. 소련 영향을 받았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두 상전이 싸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야겠다는 생존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4가지 지도로선을 세운 거예요. 정치적 자유라든지 사상의 주체라든지 국방의 자유라든지 경제 자립, 우리 이렇게 살자. 이래가지고 뼈대만 세워놨는데 70년에 황정엽이라는 놈이 모스크바 대학 철학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김일성 대학에 부교수로 들어왔거든요. 나중에는 사상 담당 비서까지 오고 총장도 했지만은 이 사람이 그것도 엉뚱하니 사람이 주인이고 모든 걸 결정한다. 사람 중심 사상으로 주체 철학 지도 체계에다 철학 체계를 입혀놨다 그런 얘기예요. 황정엽이가. 근데 80년에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거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각기 인민 자체적인 자주의식을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체 철학에 대하여 이런 책을 한 권 내놓으면서 거기서 언급하는 것이 수령 결정론이야. 수령 영도론. 사람이 주인이긴 한데 그 사람을 주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게 수령이에요, 수령. 모든 수령이 내수예요, 내수. 사람은 그에 장이 있고 군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사지백체로 연결되니까 연합체적인 그런 조직체계로서 굴림하지만 수령의 지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으로 수령 하나만 살아면 나머지는 동물이다 이거야. 황정엽이 갈등을 많이 느낀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철학체계를 입힌 건 아닌데 그러다 결국은 고난의 시기가 90년 중반기부터 2000년까지 왔잖아요. 북한에서 식량 기근 나고 막 300명 굶어 죽고 300만 명. 그 황정엽이 북경 세미나 때 가서 일본 세미나 때 가서 망명을 결심했다. 북경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잖아요. 한국에 와서 굉장히 실망해, 이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엄청 높여가지고 자기 사상을 옹호해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알았더니 사람 중심 사상을 내놔도 냉랭해.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남쪽 사람들은 사람이 최고의 중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유교에 들어가면 만물주중 유인이 체균이 사람 제일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성부라면 부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인간 가치를 갖잖아요. 다 돼 있어. 보편화돼 버렸다, 인간의 가치가. 그러니까 방황한 거, 이 사람이. 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신이 존재할까? 유물론 입장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지. 무슨 더 이상 뭐 있겠어? 인본주의니까? 인간주의고? 근데 여기 보니까 보통 사람이 다 종교에 접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사람의 가치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러잖아, 누구든지. 부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말이야. 만물지중 최고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덕성여대 교수 한 분으로부터 교회를 전도받아요. 많은 논리를 전개하고 서로 타웃다가 결국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딱 기도 한 번 하고 죽었어요. 마지막 현충사, 대전 현충원으로 안장할 거냐 안 할 것을 국가보훈처에서 힘의할 때 덕성여대 김모 교수가 기도할 때 자기 탄식하는 그 소리를 녹음한 걸 갖다 줬어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 됐다. 그것이 단서가 돼가지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는 거예요. 철저히 유물론자죠. 아무튼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신념한 복귀섭리사관에 우리는 사명자들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세계로 간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다만 인간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참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역사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고 그런 신념 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분단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분단.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네 나라 때문에 통일 문제가 거론이 안 돼요.
아마 우리나라가 중동에 있거나 아프리카에 있거나 남미에 있으면 진작 통일됐을 겁니다. 왜가 우리가 예멘만 모두 통일 못하고 베트남만 모두 통일 못하겠습니까? 근데 내 나라가 분단 그 자체를 구도화해가지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북방과 남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일을 해결해 줘야 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천진주약을 들고 나왔어요. 천진주약은 1885년에 고종 말기죠. 우리나라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충돌을 합니다. 충돌. 서로 자기들 세를 넓히려고. 그게 이제 이모군란이고 갑신정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등방문이 오고 중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반도 때문에 청일이 충돌하게 생겼다. 그래서 천진에 가서 조약을 맺어요. 그게 천진조약이에요. 1885년 8월에. 거기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첫째, 불파병, 군대를 파견하지 말자. 그 다음에 불간섭, 간섭하지 말자. 세 번째가 행문지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문서로 사전에 알리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조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이제 왜군이 물러갑니다. 일본도 가고 청나라도 물러가고 군대는 파병 안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참 좋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사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1885년부터 1894년 동학혁명이 있을 때까지 10년 기간을 태평성대 10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조선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대가 왔다. 간섭 안 받고. 그런데 동학이 왔잖아요. 동학. 동학은 사실은 이 나라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혁명이죠. 동학이 들고 나온 것이 사람이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이 근거인 거 아닙니까? 사람을 하늘격에다 올려줬잖아요. 거기서 평등 이념이 나온 거예요. 인권이 나오고. 대단히 민주주의 혁명이죠. 동학은.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 크게 들고 나온 것이 하나는 경자 유전의 법칙 들고 나왔죠. 농사는 농사 짓는, 농토는 농사 짓는 사람 돌려주라. 두 번째는 반상제도의 철폐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 거예요. 양반상놈제도를 폐지시켰다. 동학이 성공했으면 우리나라가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 등장했을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 동학은 성공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동학군이 전주 광주를 함락해가지고 여기 성리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불안해가지고 청군을 또 요청해버린 거예요. 청군을. 근데 약속했잖아요. 그 천진조약에서 반드시 문서로 알리자고 그랬잖아요. 사전에. 근데 일본에다 연락 안 오고 그냥 조정에서 청군을 요청해가지고 청군이 개입하니까 일본이 그걸 빌미로 해서 밀고 들어와가지고 아산만에서 전투가 일어난 것이 청일전쟁입니다. 이미 일본은 기회를 포착했죠. 대동아 대륙 진출권을 얻어내려고 한반도를 교섭을 해가지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잖아요. 70밖에 없죠. 그때 서태후 시대 아닙니까? 중국의 청나라가. 서태후가 중국 가면 이황원이라는 큰 호수 하나 있죠. 바다보다 더 큰 거. 바다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걸 호수 여름 별장 지으려고 그 짓에다가 중국의 해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거기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이 전부 낡아서 연료가 떨어지고 비실비실 고깃배도 안 되게끔 허물어졌을 때 일군하고 싸웠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몰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러시아가 제안한 것이 39도선 분할입니다. 일본한테 청일전쟁을 통해 너희들이 한반도 독점권을 얻어냈지만 39도선까지만 일본이 관할하고 나머지는 러시아에게 줘라 그랬어요. 일본이 노했죠. 그래서 일어난 게 너일전쟁입니다. 그때 우리는 독도가 일본 땅으로 편입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일본 편에 들어가가지고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결국은 패배를 하죠. 러시아는 전쟁 마무리를 여기서 합니다. 여순에서 여순. 안중근 의사가 계시는 거 여순 감옥. 여순이 그 러시아 조차지역이에요. 조차지역.
거기서 204고지라는 게 있어요. 204고지. 204m밖에 안 되니까 뒷동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산을 점령해가지고 깃발을 꼽는데 일본군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의 고급 관리들의 자식들을 전부 거기 죽어서 죽이는 거예요. 막 애국정신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뺏었어. 왜 뺏었냐? 일본이 거기다가 기관표 750m밖에 안 나가는 기관총이 제일 장거리 나가는 그 당시는. 그러면 러시아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어요. 발틱 함대. 그 함대가 말라카이어 필리핀만을 통해서 들어오면 한 달 만에 여순항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영국군에게 필리핀 해역을 못 내주게 해가지고 결국 러시아 함대가 한 달 만에 못 오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1년 만에 온 거예요. 1년 만에. 무슨 놈 배가 1년 만에 와서 배 안에 식량 떨어지고 쥐새끼만 돌아다니지 뭐. 거기다가 아까 204고지에다 기관단총 걸어놓고 그냥 750mm 나가는 갈겨버렸어요. 전부 무너져. 거기서 항복해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한반도 독점권이 생겼잖아요. 일본이. 이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기 일본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미안한 건 뭐 미안해 사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반도를 노략질하려고 원래부터 계속 가지고 주장했던 이론이 성립돼가지고 한반도가 자기들 손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 미국의 책임이 막강했다가 미국이 견제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도 자기들 이익에다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 안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미 육군장관 데프트하고 일본 가스라사의 동경서 1904년에 밀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밀약이. 한반도를 일본에 내줘서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일본은 필리핀을 양보해가지고 미국에게 관할권을 줘버린 거예요. 이것이 한반도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원인이다. 뭔 원인. 천진주약이 또 일천전쟁 통해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미국이 조금만 밝은 정세를 가지고 국제정세를 인식했더라면 일본을 견제했으면 되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 식민지가 1905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40년. 우리가 탕감으로 오면 사수를 넘어가야 되니까 애굽 고역, 로마 박해 400년처럼 그걸 축소해가지고 우리는 40년 고역을 통해서 한반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38선이에요. 2차 대전 광복은 왔지만 미소가 분할 점령해버리잖아요. 분명히 카이로 선언에서는 43년 11월 달에 카이로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 영국, 중국 장개석 정부 참석해가지고 한반도가 전후 처리 문제에서 독립국가로 인정한다고 합의했어요. 카이로에서. 근데 45년 2월 달에 얄타에, 소련형 얄타에서 장개석은 거기 참석 못하고 이제 저 스탈린이 왔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때도 스탈린에게 한반도 문제를 사실상 소련한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왜? 미국이 일본 본토를 공격에 들어오려는데 관동군이 100만 명 있었잖아요. 38선 이북 지방에. 이 관동군이 모든 전선을 포기해버리고 일본 본토로 돌아오면 미국이 희생을 더 당한다 이거야. 일본 본토를 점령할 때. 그러니까 이걸 못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련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선전포고를 요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루즈벨트가. 그때 소련 스탈린이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전쟁 비용을 대라. 우리 돈 없다. 2차 대전 때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 다음 두 번째, 38도선 이북지방의 관동군 무장해제권을 내놓으라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운명의 38선인 거예요. 미소 분할 점령으로. 우리가 섭리적으로 보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선민으로서의 그 사망의 피를 뽑아야 되니까. 분립이란 건 우리 섭리 역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소유를 결정하는 완전한 걸 취하지 사탄이가 들어있는 건 취할 수 없잖아요. 그건 아브라함 제물에서 이삭 헌재까지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섭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충분히. 섭리란 뭡니까? 귀자 옆에다, 선수자 옆에다 귀자 3개를 붙이면 섭자야.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손을 받치고 귀를 은근하게 대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라는 게 보통 사람 못 들으니까
손을 받치고 귀가 세 개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귀가 둘이잖아. 근데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늘과 직접 담판내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시라도 망각해버리면 무대에 서서 신념,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법칙.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과학이란 말을 왜 넣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야.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를 지니게 해야만 신념이 생겨서 혁명에 앞장선다, 그런 얘기예요. 과학은 여러분 자연과학이 되돌아간 거 있습니까? 봄 다음엔 여름이지. 여름이 다시 봄으로 가요? 여름 다음엔 가을이지. 뭐 건너뛰고 겨울로 갑니까? 그게 법칙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귀 섭리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섭리의 중심인물이라는 걸 인식할 때 비로소 대중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자, 그러나 2차 대전은 유엔군이 참전하죠. 기적 같은 일이죠. 트루만이 그때 우리 한국 우습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9년 6월까지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을 다 빼가버리잖아요. 소위 고문단만 남겨놓고. 그것이 6.25를 불러온 거 아니요. 거기다가 박은영이라는 놈이 정판사 유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공작금을 쓰다가 북에서 안 내려오니까 종로에 있는 인쇄소에 가서 유조 지폐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오제도 검사가 알아가지고 체포령을 내가지고 박은영을 체포하라고 하니까 그냥 북으로 도망가가지고 김일성의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빨리 전쟁하시오. 전쟁만 일으키면 50만 지하당원이 남조선에 전부 지하에 잠복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3일간만 머물러 보시오. 총 한 방 안 쏘고 남선 해방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김일성이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소련 가서 스탈린 만나고 모태똥 만나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킨 남쪽이 허공이니까. 북한군을 완전히 중국 동북 연군 속에서 훈련된 놈들, 연안지방에서부터 훈련, 아주 게리라전에서 익숙한 놈들을 정예화시켜서 20만 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정규군을 거의. 남쪽은 오합잡 지졸 뭉쳐가지고 죽창 든 놈 해가지고 8만 명 아니요. 근데 그 8만 명 중에서 전선을 지키고 있는 놈이 얼마입니까? 맨날 국회 불합지에 들어온 놈들이, 공산당 국회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의장, 신익희 의장 때 평화를 계속 북한에서 주장하는데 무엇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농봉규 휴가 안 보내요? 그러니까 신성모가 그냥 신익희한테 눌려가지고는 이승만 대통령 앞에 가서 긴급 사태를 해제하고, 그래도 긴장을 조성하려고 긴급 사태 선언해 놨잖아요. 38선에. 그거 풀고 농봉규에 휴가 보냅시다. 그래서 8만 명 국민 가운데 2만 7천 명을 휴가 보냈어요. 농촌 일선도 꼬라고. 그리고 6월 21일 날 연대장급 인사이동을 해버리잖아요. 처음으로 간 연대장들이 불과 5일 후에 전쟁 나는데 무슨 전략 재배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육군에 간 준공식을 24일 날이잖아요. 6.25 전날 새벽까지 장교, 장성들 합쳐가지고 별자리까지 합쳐가지고 364명이 밤새 맥주 마시고 지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전쟁 난 거예요. 내부에 공산당 불합치에 들어와서 전부 조종하고 있었어. 그래서 제주도 사건 나고, 여수에서 제주도로 군 빼가려다 여수 사건 나고, 이게 지금 제주도 사건 같은 것도 진실이 아주 완전히 오해돼가지고 지금, 단독 선거 반대하던 패거리들이 경찰서 불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수수복 여론이가 서북 청년단, 북에서 넘어온 청년단 막 원한이 박찬 사람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양민들이 살살 당하고 이런 피해는 있었죠. 그러나 공산당이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하면 뿌리가 뽑힙니까? 그거 진실이 다시 밝혀야 돼. 저것 때문에 지금 여수도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보상을 요구한다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인천의회가 통과시켰잖아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때 피해본 사람들 보상해야 된다고. 그럼 6.25 전쟁 때 피해본 놈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피해본 놈까지 다 줘야겠잖아요. 나라에 거들어 먹게 생겼다고 이놈 자식들이 말이야. 이런 회개한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어. 역사의 진실 없이 말이야. 무모한 양민이 많이 피해 당한 건 사실이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일이 허사했잖아요. 임진왜란, 정유회란, 별의별 놈의 역사 속에서 우리 수천 번 피해보면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기적같이 유엔군이 참전하잖아요. 두 가지 이유에서 참전합니다. 첫째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만장일치제 아니, 만장일치제. 소련 대표가 거부권 행사하면 유엔군 못 오죠.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소련 대표가 참석 안 해서 완전, 그때는 중국이, 장개석 정부가 대표니까, 중공이 아니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요즘 빌리그리암 설교집을 보니까 그런 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전쟁 났단 말을 듣고 트루만에게 직접 빌리그리암 목사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인이 50만 있습니다. 만일 공산당이 내려와서 쓸어버리면 한국의 기독교적 기반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쩌실랍니까? 아마 트루만이 장로였던 모양이죠. 장로님, 결심하십시오.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당시 소련 대표가 왜 불참했느냐? 이건 여러 가지 한 30년 동안 논란이 있었어요. 하나는 저쪽에 남미 밑에 내려가 있는 미국의 주 하나 있잖아요. 거기로 여름 휴가를 갔다가 폭우 때문에 비행기가 못 올라와서 참석을 못했다는 설. 하나는 본국에서는 그냥 보이콧 하라. 참석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서 기권하지 말고 있다가 눈치 봐면 살아.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상 통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안 가버리는 그런 결례를 범했다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작년 외교문서에, 소련 외교문서에 나왔습니다. 스탈린의 고도의 전략이야. 미국을 한국 전선에다 묶어놓고 유럽을 소련 세력으로 확대하려고, 더 많은 영토를 폴란드 쪽으로 넓히려고. 오히려 미군이 유럽에 대해서 대소 전략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한국에다 미군을 점령하도록, 미군이 개입하도록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중국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소련이 휴전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늘의 섭리예요, 이거 보면. 만일 그때 유엔군이 안 왔으면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 가치가 있겠냐고요. 메가드가 좋든 나쁘든 상륙을 해서 허리를 차단해가지고 북으로부터는 인적, 물적 보급로를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1일 국군을 가가지고 통일을 해서 압록강 물을 10월 20일 마시고 저쪽에 해령 같은데 중강진 일대 몇 군데만 내놓고는 5군데만 태극기가 아니라 완전 통일됐잖아요. 그때 중공군이 개입해 버렸잖아요. 메가드는 중공군의 개입을 절대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단을 결정적으로 지어놓은 것들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여기 한반도 분단에 책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그 외국 군대 주변 국가들이 분단에 책임을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중국하고 경제적 거래만 하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편한데 중국에 대해서 원한 안 하고, 중국이 아니면 통일국가가 이루어졌죠. 그놈들은 49년 10월 달에 저그들 혁명을 완성한 날인데 어떻게 50년 6월 달에 벌써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한미지원원조군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냐 이게. 이게 서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한반도를 선점하냐에 따라서 세계 판도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섭리민족의 가치일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변국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를 해석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당당히 책임을 하도록 해야 돼요. 자, 여튼, 미안합니다. 자, 우리는 한반도가 이제 운명적으로 그런 관계 속에 분단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놓고 보면 우리는 늘 가치관 대립이란 말을 쓰잖아요. 문명론적으로는 북방의 문명하고 남방 문명, 그러니까 인본주의 문명과 신본주의,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상호 대치성이다. 여기서 종교가 없이는 풀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냐 반종교냐가 절대적 우리 대치선의 핵심. 국토가 갈라진 거, 민족이 갈라진 거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그냥 가치관이 갈라진 거, 삶의 양식이 갈라진 거, 이거에 어려운 거예요. 의식이 갈라진 거. 그리고 북한에 여러 번 가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대학 주체철학 공부한 놈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해합니다. 우리 언어도 같고 뭐 다 하나도 잘못됐어요. 내가 그 평양 옆에 있는 당군릉 있는데 가서 황사가 불길에 마스크를 썼더니 나를 안내한 놈이 귀에다 대고 선생 코골이 좀 내리시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어리둥절했어요. 코골이 내리라고 해서.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스크야. 아 이거 우리말로 이놈들이 하는구나. 어? 근데 또 한마디 물어봤지. 여자들 가슴에 메고 다니는 거 뭐냐 그랬더니 가슴 안경이요 그래 이놈이 뚱뚱하게. 웃기더라고 이놈도 아주 응? 그 사실은 접사개거든 접사개 북한말로. 근데 그걸 안경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물어본 김에 또 하나 더 물어봤지. 북한에도 창녀가 있냐? 그랬더니 창녀란 용어를 못 알아듣더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아 해방 여성이요?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걸 또 해방 여성이라고 그래. 아무데나 막 들락날락해서 그런지 어쩐지. 아무튼 간에 다 그런 건 다 통해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라고 그러지 북한은 통일이라는 말 안 씁니다. 해방이라고 그래 해방. 우리는 한반도 전쟁 그러잖아요. 혁명 전쟁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통일부 없어요. 노동당 안에 대남 담당 비서가 있어요. 혁명 담당 비서 국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간에 근데 왜 그들이 통일 노래를 부르고 통일이라는 말을 할까? 같은 용어를 써야만 동질성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온다. 같은 용어를 써야. 그래서 우리가 민화였고 거기도 민화협 있고 아태 있으면 아태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아무튼 북한 사람들이 의식이 변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까 주체 사상, 주체 사관에 의해서 대부분 정립됐습니다. 거기도 늙은 세대는 다 갔어요. 완전 신세대들은 그런 역사관 밑에서 성장했고 그렇게 자라고 있고 그런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가장 큰 상처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문화적 교류도 할 수 있고 뭐 상호간에 하면은 해결된다고 하지만 그 깊이 뿌리 속에 들은 역사관의 차이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우리의 하나님주의, 두익사상 아니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북한에 제가 칠복교인가에 거기 가서 신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신학교 들어갔더니 정면에 김일성 대형 사진이 걸어있어요. 부자지간에 김정일이까지. 그날 마치 목사님 안수가 있어. 그래서 5분인가 안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끝난 뒤에 어느 교회로 성직을 맡아서 갑니까? 그랬더니 가정교회로 갑니다 그러더라고. 이놈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교회를 도둑질해 가버렸지? 거기도 가정교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각기 고향에 가서 전도하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요. 아, 우리를 많이 닮았구나. 여튼 북한을 들락날락하는 거 보면 너무 똑같아요. 우리 제도가. 뭐 형식이나 뭐 궁전이란 말 쓰는 거라든지. 태양궁전, 인민궁전도 그런 우리 청산 왕림궁전 아니에요, 여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문선명 선생님하고 김일성이가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사탄이가 하나님의 전형 노정을 앞서간단 말이 너무 정확해요. 흉내는 다 내놨어요. 우리가 심정을 계속 논했잖아요. 북한에서 최고 용어는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들 김일성 초상 勋장을 심장에다 달고 다니잖아요. 배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심장에다 휘장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아까 정치적 생명, 사회적 정치적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 인간의 사람에 대한 가치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김일성 주석이 찾아준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주석으로부터 받았다. 그것이 자주의식이고 창조의식이고 사상의식이잖아요. 그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육체적 생명은 단순하지 않아요. 100세를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정치적 사회적 생명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아까 간대마다 써놨잖아요. 김일성 주석님은 인민과 함께 영생하십니다. 이런 말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준 주석님을 어디다 모시고 다닐 거냐 이게.
간장이나 위장이나 뭐 다른 데 모셔도 다 이건 잘라내서 살지만 심장은 건들면 죽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 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철없는 놈들이 대학생들 가가지고 남북 학생 청년 뭐 캠퍼스 퍼포먼스인가요? 이런 거 할 때 그 금강산 가서 놀이문화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배지 참 좋네 있다고 소리했다 뭐 손 잘라버리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어린애 데리고 어디 동산을 가요. 동산을 어린 이제 공원을. 그럴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두 분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연애에서 만났습니다. 중매에서 만났 그러죠. 아주 저급한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는 북한에서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심장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심장. 김일성이 충성심으로 만났다 그러니 거기서 인간애가 동지애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체계를 세웠더라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북의 인간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상은 우리 사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말로 공생, 공영, 공의 이렇게 해버리는데 공생은 경제적 영역이고 공영은 정치적 영역이고 공의는 그 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치적, 윤리적 영역이잖아요. 그걸 확실히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공생, 충분한 생산을 통해서 과부족 없는 소비를 진작하고 적당량의 저축을 함과 동시에 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소위 요즘 말하는 웰페어 시스템이죠.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생의 원리예요. 공영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 이기주의. 이기주의 못 넘어가잖아요. 1%의 은행 재벌이 99%의 일반 서민을 울리고 있잖아요. 펀드 조작해가지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모순 중에 최고 모순이야. 이기주의. 그 다음에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는 전체주의자, 전체라는 인민이라는 전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인권도 말살해버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해서 새로운 인간주의를 만들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가치관 정립이잖아요. 그게 공의의 원리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득할 때가 됐다 이거야. 얼른 생각하면 사회주의의 장점과 자본주의의 장점을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정시대를 열어야 돼. 민주주의는 끝났어요. 지난번 미국의 트럼프하고 바이든 정치에서 민주주의는 끝났습니다. 민주주의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지돼야 할 정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상징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실체적 신을 잃어버렸어. 이제 교인만 남고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을 다시 수습해가지고 하나님의 참뜻 앞에 되돌려내야 할 책임이 우리 통일가에 있는 거죠. 걷어들여야 돼 이제. 교회 불신이야. 이게 팬데믹이 왜 생기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반드시 이런 대유행의 전염병 다음에 오는 것은 신문명이야. 여러분 르네상스, 문해붕, 종교개혁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중세 패스트 때문에 오는 거예요. 패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버렸잖아. 유럽이 그 인구를 복구하는데 200년 걸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신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때. 왜? 패스트는 걸리면 7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어른이 죽는 게 아니야. 아주 태어난 놈도 왜 걸렸다면 죽어버려. 뭐가 옮깁니까? 패스트가. 쥐하고 벼룩이잖아 이제. 그래서 쥐를 막을 수 있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가지를 두들기게. 바가지. 깽매기 두들고 쥐 못 오게 하려고. 그래서 바가지 긁는단 말이야. 그때 시대부터. 그것 때문에 신에 대한 불신이 증폭돼가지고 인간주의가 대두돼서 결국 공산주의까지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자극받은 종교교육이 나와가지고 종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다시 종교가 나태해져 버렸다. 그러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가장 환경 중에 지금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중립화 영세평화론입니다. 한반도는 4강의 이해관계에서 아까 책임 있는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통일을 논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중립화를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 같지만은 어머님이 2016년 4월 1일 날
한남동이 훈독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중립파를 치시하셨죠. 연구하라고. 왜 내가 스위스를 자주 간 줄 아냐고 했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립파는 어느 나라하고도 동맹을 안 맺고 또 남의 나라를 공격하지도 않죠. 그래서 중립파에는 몇 가지 형이 있어요. 첫째는 주변국이 중립파를 만드는 형, 주변국 보장형 중립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라가 독자적으로 중립파를 선포하는 독자적 중립파형, 그 다음 묵시적 중립파형, 이런 세 가지로 구분돼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가 나폴레온이 혼란을 일으키던 시대 이후에 빈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스위스 때문에 유럽이 시끄러우니까 스위스를 중립화시키는 걸로 주변국이 보장을 한 거예요. 나중에 벨기에나 룩셈부르크도 그런 형이었지만 다 빠져나갔고, 그리고 스위스가 안 받아들이다가 1864년에 받아들여 의회에서. 지금 스위스 8만 불입니다, 소득이. 얼마나 건강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제 독자적 선언령이 오스트리아나 코스타리카예요. 오스트리아 보세요. 2차 대전 때 히틀러 편들었다고 점령군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내 나라가. 재빠르게 196개 정치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우선 나라에서 점령군을 내보낸 것이 1차 목표다. 국가가 이시할 거 아니냐, 사회단체 정당 이익도. 그래서 결국 거기서 결정한 것이 칼 레너라고는 사회당 당수를 임시 수반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련을 설득시켜라. 소련만 나가면 따라서 불란서, 영국, 미국 나간다. 그 10년간 공을 들여 인도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소련에서, 모스크바에서 오스트리아 외상이 가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10억 불의 전쟁 보상금을 물어주기로 하고 오스트리아 국민 채권 걷어가지고 결국 거기서 독립해서 나가잖아요. 오스트리아형. 그 다음 코스타리카 보세요. 1948년에 멕시코로부터 해방돼 독립됐죠? 독립되자마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일주일에 2,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휴클레스 대통령이 국군을 해산해버렸어요, 군대를. 그리고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경찰만 두는 거예요. 경찰, 시민경찰.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 전체를 교육비에 써가지고 지금 중미의 스위스잖아요. 미국인들이 10만 명이나 살아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지금 주변국으로부터 내 나라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영토 욕심은 없어요. 그러나 중국이라는 패권의 대상인 중국이 한반도를 통해서 미국을 괴롭힐 가능성 때문에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세우는 거예요. 북한 핵을 미국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 아닙니다. 적당량의 긴장이 한반도에 강화되어야만 주변국의 무기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통치가 가능해.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까지 쫙 있잖아요. 필리핀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 사태라는 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이에요, 지금. 배후의 군대는 중국을 지지하고 일반 시민은 미국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제 역학적으로 한반도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패권 전쟁이 중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더군다나 북한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국제회의를 통해서 중립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현명하게 보신 겁니까? 내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미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당시 국무장관 덜레스가 오스트리아형 중립화를 논의했더라고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결렬됐지만은. 그 다음 닉슨 때도 맨스필드 같은 그 국무장관이 한반도는 중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론을 제시했더라고요. 이 한반도의 운명은 결국은 북한 핵입니다. 저거 못 쓰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핵을 관리하는 김정은의 리더십 자체도 불안하잖아요. 무슨 짓을 하겠어요? 저것이 사용 안 하려면 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남북한이 중립화를 같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국가 연합 단계로 들어가서 남북에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중간 단계를 갖는 거죠. 통일국가형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헌법을 만드는 구상하고 이래가지고 의회를 소집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남북한하고 합쳐서 주변 네 나라가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중립화를 지지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국민 총선거,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외적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지금 우리 참어머님께서는 의원연맹,
IAPP인가요? 그 다음에 뭐 서미트 회의, 종교연합, 이런 세계적인 학들 또는 거물들을 모아가지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100만 명 서명해가지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갖다 줬잖아요. 한반도에다 유엔 제5사무국 설치하자. 왜? 2000년 8월 달에 부모님이 이미 유엔에 가서 연설했잖아요. 평화공원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도 전쟁을 억제하는, 유엔이라는 게 감시 평화를 만드는 기구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종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제일 많고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부터 장미 전쟁 할 것 없이. 근데 이 유엔이 종교 문제를 다루는 분과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냐 이게. 더군다나 아시아는 인구의 76억 가운데 40억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50여 개국이 아시아 국가들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나라에 왜 유엔 사무국이 없냐고요. 거기를 DMZ나 그 인근에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평화를 보장시켜라 이게. 그러면 저절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거기에 절대적 신이 개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 통일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애국가의 하나님이 모셔 거부 없듯이 우리 신통일 한국이 거부 없도록 우리가 국민교육을 시켜가지고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내야 되는 이런 운명적 환경 조건을 세워야 탄감복지 섭리 창조 본연의 세계가 우리 앞에 올 것이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참사랑이 뭐냐, 이거 결론에 나와 있잖아요.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 통일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축복, 교차 축복이면 가능해요. 다른 건 절대 없어요. 축복을 통하면 부부가 일체가 돼가지고 뛰어넘잖아요. 남북한이 교차 축복해보라 이게야. 그 영토라든지 무슨 주권의 개념이 거기 나오건 가서 뛰어넘어 버리지. 제가 한참 그 독도 문제 때문에 시끄러울 때 한일 국제과정 중학교 다니는 2학년 되겠더라. 이놈한테 울산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는 독도가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놈이 심각해지더라고요. 한참 있더니 그러더라고. 부모님 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 땅, 참부모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남북통일은 우리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이뤄가야 할, 통일은 우리에게 아주 비전이잖아요. 통일해야만 나라의 미래가 있어요. 이제 새마을운동 시대도 갔고, 남북한이 자원, 기술, 그 다음 노동 합쳐가지고 다시 대동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로 가야 돼. 우리 물류하는 나라, 무역하는 나라, 철도 이용해서 가야죠. 배로 4개월씩 걸린 길을 철도로는 한 달이면 가잖아요. 시베리아 거쳐서. 이거 얼마나 좋은 브로셔입니까? 이런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국민을 설득시키고, 분단 비용은 끝없이 소모 비용이지만 통일 비용은 생산 비용이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시대가 좀 희생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통일이라는 거대한 선물을 통해서 한민족 시대가, 이것이 곧 세계 평화의 기름길이다. 미중이 전쟁을 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게 뭐 있겠어요? 다 망하는 거지. 군사력이 지금 한계가 얼마나 뛰어넘어, 6.25 때보다 1000배가 화력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군사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 맞대고 통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우리 지금 참부모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우리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묶어서, 정상들을 묶어서. 참 고생하십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눈앞에 계시는데 고생하셔요. 그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저 선배들은 머리 숙여서 우리 시대에 못했잖아요. 이거 어머님 혼자 힘으로 해내시겠, 어떨 때 뼛속이 아프다고 그러셨잖아요. 눈물 겹도록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물러앉아 버리면 얼마나 창피한일이에요, 자식들한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이념 그리고 비전이 우리 앞에 와서 승리의 만세를 부를 때까지 모두 원심을 다해서 같이 결의하고 확신하고 전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